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재인데요. 어, 제가 이제 영어 강사를 이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애들 진짜 가면 갈수록 애들 더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부모가 돼서 저희 이제 큰 딸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좀 관심이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 올라가면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매년 겪는 건데,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면 첫 마디는, 제가 2학년 때까지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2학년 때까지는 1등급이 당연히 나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가니까 1등급이 안 나와서 제가 당황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저 학원 다니는 거 진짜 고등학교에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어떤 애들은 지문을 거의 읽지도 않고서도 파악을 하거든요. 정말 영어를 잘해서 뭐 10년 년 동안 살다 오고 그래서 거의 읽지도 않고서도 이제 내용 파악이 거의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 문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선택지 중에서 보면은 오답선지는 출제자가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만든 오답선지가 약간 콩글리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건 좀 아니다고 느끼는 게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 선택하면은 대부분 맞아요. 영어적으로 봤을 때,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100점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이 선택지의 어떤 그런 이제감, 어떤 콩글리시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영어가 아니다. 영어가 아닌 뭔가가 정오답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본문 속에만 있거든요. 본문 밖의 내용 쓰면 정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본문 밖의 내용이지만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 밖의 내용은 정답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어. 이걸 말해주면 그다음부터 맞추기 시작해요. 예. 본인이 그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고 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답은 안 나오겠지만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한 규칙들이 있고 이상한 어떤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황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제가 수험생 때도 저도 수능세대인데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이를테면은 뭐 순서를 정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단락을 이렇게 뒤섞어 놓고 순서를 정하는데 뭐 C 단락에 this person 이렇게 나와요. 그럼 this person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반드시 바로 앞 문장에 나와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나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수능에서 보면 꼭 바로 앞 문장에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인위적인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영어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공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 그 정도면 사실 이제 안전하게 자기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1, 2월 달에 이제 해석과 단어에다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애들이 실력이 있는데 왜 틀리느냐 요거의 실체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원외고 졸업했고 아까 대원외고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대원외고 졸업했고 그때는 대원외고라는 학교가 학교를 잘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저 대학 들어갈 때 한 208명인가 서울대 한 208명 들어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원외고 평범하게 졸업하고 영어교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전교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또 장가도 못 가고 그랬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남대사학원에 저희 선배가 불러갖고 이제 학원가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야 대성학원 거기는 있잖아. 선생님보다 월급도 2배 주고 끝나고 저녁 때 수업도 할 수 있고 과외도 할 수 있고 거기다 잘리지도 않아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딱 가니까 그 해부터 막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가 와야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강의를 못하면 자르는 거예요. 그 저는 첫 해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강의 평가를 끝에서 두 번째를 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라니까 원장님 부르셔가지고 고정희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강사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 잘 몰랐는데 자른다는 얘기인가?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애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다 불러 제껴가지고 성적 떨어진 애들 제껴가지고 이제 뭐 해석도 써보라고 시키고 뭐 다 해보니까 애들이 특별히 못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을 요 방식으로 해보고 저 방식으로 이렇게 한 5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애들 표정이 밝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캐치해가지고 다음 수업에 가서 이제 그것만 원래 너희들이 궁금하고 잘 몰랐던 거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쭉쭉 올라가고 대성학원 그 전체 과목에서 강의평가 1등도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1등 해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견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형들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굴러먹고 들어온 애가 이제 갑자기 뭐 1등 하니까 좀 약간 좀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엄청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내려오는 그렇게 이제 시간 보냈고 대성 마이맥 인터넷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명학 선생님이 계속 1등 한 걸로 이제 나왔지만 저도 매출 1등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좀 돼야 이제 회사에서 바꿔주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사실 이룰 수 있는 건 이뤄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는 거의 지금 꼴찌에 머물러 있는데 요번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또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계약해놓고 거의 강의를 안 찍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너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회를 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번에 3년 동안 제가 또 재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기하고 요번에 처음 겨울방학 때 시작한 시기가 맞물려서 하여튼 마지막 불꽃 좀 태워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드냐면은 제가 수험생으로서도 사실은 제가 이룰 수 있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이제 수능시험 그때 보면 전국 퍼센트가 나오는데 한 0.12%? 예, 그거를 찍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봤을 때 뭐 전국 한 300단에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그렇게 잘한 게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지고 저는 신림동에서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고 시험을 보는데 반이 49명인데 49명 중에 49등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성적표도 못 갖다 드리고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담임한테 찾아가가지고 성적표를 애가 안 갖고 오니까 그 성적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죠. 그리고 얘는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쯤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얘는 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 한국 애들 베트남학과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힘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중간에 이거를 성적을 쭉 올려봤잖아요. 그죠? 강사도 처음에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하다 1등도 해보고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욕심, 스트레스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애들 중에 보면은 성적 안 나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이런 친구일수록 사실 성적 올라갈 동기 더 충분하다고 보죠. 스트레스 아예 안 받는 친구들은 솔직히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임계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막 점수가 팍팍 오릅니다. 수능시험이라는 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제에서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만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은 과 선배한테 성적 많이 올랐던 선배한테 물어봤어. 형 수능도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 그때 너무나 당연히 올라라고 했던 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은데 진짜 긴 정체기를 지나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지식이 완성도가 이게 채워지다가 임계 지점을 넘기 전까지는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넘어가는 순간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맞추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막 팝콘처럼 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긴 정체기가 찾아오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정점 찍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떨어져요. 시험에서 내 약점만 건드리면 축 떨어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거는 때려 죽여도 밑으로 안 내려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영어를 공부라는 행위를 계속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2등급이었다 1등급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거 마치 어떤 생각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45년 동안 45세인데 45년 동안 숨쉬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복근이 생기진 않았죠. 내가 숨쉬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고 했을 때 몸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부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흐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고통스럽게 견디는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는 몸을 만든 적도 없지만 몸짱이 되려 그러면 집중적으로 힘들게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휴식도 필요하지만 영어 근육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솔직히 겨울방학 1, 2월 동안에 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큼 만들어 놓고 유지라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 겨울방학을 조금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이후에 뭐 하려고 그러면 딴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출제 유도한 오답, 요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빈칸 추론의 수업 내용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요번에 9월 평가원 때 트렌드가 좀 바뀌었잖아요.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자 이게 말하자면 빈칸 추론,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 지문에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일부만 나왔는데요. 문어가 화가 나면 brown or purple, 갈색이나 자줏빛이 된대요.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빈칸 요거 채우는 거예요. 선택 중에 1번은 becomes brighter, 더 밝아진다. 2번은 becomes darker,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번을 정답으로 생각 많이 할까요? 밝아진다를 많이 선택하겠죠? 그렇게 찍어서 틀립니다. 왜냐면 brown, purple 그러면 어둡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상이 되면 밝아지겠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했어도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첫 문장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어는 평상시에 주변색을 띈다 해서 영어로 color of its surroundings, 주변색을 takes on, 띈다 이렇게 나와요. 화가 나면 brown or purple, 그러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찾는 거예요. 자 정상일 때 어땠냐? 지문에 나오죠. 어떻다 그랬어요? 주변색을 띈다 그랬거든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주변색이 정답이에요. Color of its surroundings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딱 진짜 말이 칼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대충 느낌으로 알고 내려왔을 때랑 이걸 딱 찾아서 적고 내려오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나는데요. 주변색이라고 딱 썼어요. 내려오잖아요. 아까 전에 학생들이 고민했던 1번, 2번은 고민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지워져요. 그래서 따다다닥 지워 내려가다가 5번에 정답 보니까 can't be seen very easily 이게 남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주변색이라고 써있나요? 아니죠. 그 빈칸 문제는 되게 단순한 게 지문에 똑같은 내용이 2번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주변색 can't be seen very easily 그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지문에 들어있는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정답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어떠냐? 나머지 지고 나니까 그래 눈에 쉽게 띄잖아. 주변색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기출문제는 수능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왜 정답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독특한 표현을 갖다 정답 씁니다. 예상할 수 없는 표현을.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빈칸 완성의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정답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정답을 알아보지 못하라고 출제자가 야 이거 정답 내 애들 못 알아보겠지? 이렇게 하고서 음흉하게 출제하는데 어떤 수로 저희가 정답을 모조리 알아봅니까? 그럼 정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기다 딱 정해놓고 오답을 딱딱딱 소거하면 그 다음에 정답 맞출 수 있죠. 저희 때는 이렇게 푸는 게 굉장히 비굴한 거였지만 지금은 일상이에요. 정답이 완전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아이들 모를 만한 단어도 일부러 씁니다. 정답에다. 그러면 애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여서 야 내가 영어 실력을 얼마만큼 올려야 이 정답을 항상 이해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실력을 많이 올려서 정답을 이해하겠다. 이건 사실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예요. 정말 돌려서 말하고 비꼬서 말하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해서 정답이 정답처럼 안 보이는 상황인데 저희가 무슨 수로 다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오답을 지워야 되는데 근데 오답 중에서 지우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becomes brighter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매력적인 오답이 종류가 많냐? 4가지밖에 없어요.
저희 커리에 보면은 빈칸 완성의 매력적인 오답. 저희 커리가 이제 유인물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나오거든요. 보면은 여기 중간에 독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시즌 1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보면은 3회차하고 5회차 때 매력 오답 속어 1, 2, 3, 4 이렇게 나오죠.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리면서 계속 지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 알게 된다? 3월 학평을 보게 되면 이건 틀리라고 냈구나. 이거 틀리라고 던졌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출제가 머리 꼭대기에 쓰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도 이런 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니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매력 오답을 종류별로 나눠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리게 만들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는 부분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예 수업에 이제 이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고 문제와 커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9월 평가가 나온 문제는 어떠냐? 제가 이제 또 9월 평가가 나온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읽어보면 단순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중에 성공하는데 그것을 지탱해주는 이론들이 그 아이디어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이다. 과거의 맨델의 이론은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몇십 년 이후의 과학은 맨델의 이론이 답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 맨델의 이론은 자 이렇게 나오고요. 몇 년 뒤 3명의 과학자는 항상 곁에 있었던 맨델의 이론을 재발견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희가 찾아서 써야 되는데 찾았으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맨델의 이론은 과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1번에 보시면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이렇게 나와요.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4번 we're only one step away. 한 발짝 떨어져 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이 몇 번이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맨델의 이론은 지금 현재 이르러서 맨델의 이론이 답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대요. 그럼 맨델의 이론이 그 현재의 문제에 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처럼 보이죠? 전부 다 1번 찍어서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catch up, 따라잡다거든요. 근데 지문에 보면은 맨델이 따라잡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보면은 주변의 이론들이 그 아이디어를 따라잡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델이 따라잡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따라잡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1번을 지워야 되는데 4번이 정답처럼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정답의 이질감이에요. 아이들은 본능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답을 지우면 정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답처럼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솔직히 저희가 인간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모르는 거 함부로 찍을 수 있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연습하고 한 단어 차이로 이게 되게 악랄한 선택지가 뭔지 아세요? modern problems은 100% 정답이에요. catch up이라는 표현은 지문에 나와요. 시각적으로 완벽한 매력 오답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보고서 당장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심하냐? 안 하죠. 왜? 바쁘니까. 영어들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종류별로 시각적으로 완벽한 선택지를 그날은 하루 날 잡고 계속 지우는 거예요.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보이죠? 이거 의심해야 될 타임이다.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안 되는 거 정답 찍는 연습도 해야 돼요. 희한하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새로운 트렌드냐? 새로운 트렌드는 사실은 뭐냐면 지문이 되게 쉬워졌어요. 킬러 문제를 안 낸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해요. 킬러 문제를 안 낸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9월 평가가 너무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킬러 문제 안 낸다고 했는데 킬러 문제 낼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어요. 역대급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희가 출제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살짝 난이도를 추가하려고 하다가 초과상관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능 때는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별력은 있어야지 하면서 이런 선택지를 가지고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작년에 수능지문에 나왔던 지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contingency price라고 변호사의 성공보수 있잖아요. 성공보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부에서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너무 동떨어진 소재다. 우리 학업과 동떨어진 소재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안 내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생소한 주제나 소재는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주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빈칸 순서 삽입은 지문이 되게 쉬워진 대신에 좀 길어지긴 했어요.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앞에 주제 제목 찾기는 항상 쉬웠거든요. 근데 주제 제목 찾기가 지문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선택지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췄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주요 문항에 그래도 틀리는 건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주요 문항에서 달라진 거는 지문의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는 거죠. 근데 변별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이 매력적인 오답을 적극 활용하더라고요. 아주 종류별로 그냥 다 깔아놨어요. 저희가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다 깔아놨어요. 어떤 건 긍정과 부정이 헷갈리는 거, 어떤 건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헷갈리는 거, 어떤 건 맞는 말인데도 오답. 얘처럼 거의 100% 정답인데 한 단어차를 딱 지워야 되는 거. 이거 지우기 전까지 정답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 매력의 오답을 종류별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이 선택지의 단어들도 좀 많이 어려운데 선택지 단어가 좀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수업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고정제는 빈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돌발 상황이고 요번에 모의고사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밑에는 고정제는 잘생겼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고정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가 나머지는 확실한 오답인데 1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2번은 이기적이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2번 당연히 찍겠죠. 어쨌든 맞는 말이고 마지막에 읽었으니까 기억 선명하거든요. 고정제에 대한 설명 쓰라니까 이기적이다. 너무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틀려요. 출제자가 이상한 사고방식인데 저희 절대 무슨 설명서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11학년도인가 그때 지금까지도 깨지 않는 기록이에요. 오답률이 86%였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이제 강남대사관 와서 그때 재정부관 담임하고 있을 때 애들 수능 끝나고 이제 입시 상담을 하는데 물어봤지. 맨날 만점 만점에는 다 틀렸어요. 근데 8, 90점 왔다 갔다 한 애들은 웬만하면 맞췄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그때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노력도 안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가 3번 나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빈칸 양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다 찍어서 이제 초토화됐던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반에 야 너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이걸 쉽게 맞췄냐 그랬더니 요걸 보면 된대요. 요게 보니까 in short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여기 좋다 이런 뜻이 있대요. in short 요컨대라는 뜻이니까 앞에 그냥 요약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야 노력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좋아. 3번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노력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좋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사람하고 안 푸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여기 in short이 보였냐 안 보였냐.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여기 보니까 뭐 an executed proposed is kind of transaction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학술적인 솔직히 그 당시에 해설 강의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틀렸어요. 구글 원문 보면 다 틀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영어를 진짜 잘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인쇼어스 보면 정답이 풀리잖아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야, 딴 건 몰라도 이거 보면 풀리잖아 이거예요. 근데 학생들 뭐가 안 돼요? 딴 건 몰라도가 잘 안 되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문에서 진짜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마지막 연습이에요. 모른다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불도저가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이걸 해석하고 계속 추측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다 오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고 이걸 안 보면 문제가 어렵게 풀리고 풀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 차이가 만약에 3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영어가 아니다. 이건 영어가 아니다. 네, 영어가 아닙니다.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고3 때 틀리는 거예요. 이상한 규칙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학 때 1, 2월 달에도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어떤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셨다고 고2 1등급 학생을 데리고 하는 특강하고 이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자 그래서 정답은 이상한 규칙 여기는 좀 칭찬하는 분위기죠 여기는 좀 비난하는 분위기인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에 맞는 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얘가 필수 내용이고 얘는 플러스 알파다 이거죠 그러면 이기적이다만 들어있으면은 얘는 사실 본질적인 내용 빠져 있으니까 꼭 필요한 내용 빠져 있으니까 오답이어야 되는데 자 정답처럼 보이는 게 없죠 그럼 애들이 상황의 압박을 받으면 모르겠다 이거 찍자 이렇게 돼요. 그때
자, 2번을 지우는 거를 연습해야죠. 오답 쉽게 지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렸잖아요. 그치? 그리고 본능과의 싸움을 해주는 거예요. 정답 이해는 내가 일단 내려놓지. 이게 비굴하다? 비굴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고3 때 일상입니다. 네, 오답을 지어서 맞추는 게. 저희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 정답의 이질감에 대한 적응을 시키고, 정답은 너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온다. 절대 못 알아볼 수 있다. 이걸 각인시키고, 오답 소거가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 일단 찾아서 쓰는 연습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고 뭐가 우선순위고 찾아 쓰고 내려와서 지우면 되는데, 그 순간 지우기 까다로운 매력적인 오답을 네 가지 분류해서 그냥 타타타타 파괴를 시켜버리면은 맞출 수밖에 없죠. 단어와 해석의 문제가 아니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단어와 해석이 어렵냐? 요즘에 보면 단어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단어의 그 모르는 뜻들이 좀 괴롭혀서 그렇지 쉬운 단어 갖고 써요. 근데 쉬운 단어에 모르는 뜻이 문제죠. 그리고 그 애들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어 본질적인 표현에 대한 공부를 계속 누적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려면 일단 유형에 대한 공포증이나 어떻게 치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 아까 설명드렸죠? 근처에 있는 게 우선순위다. 뭐 순서 삽입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순서 삽입 문제가 애들이 좀 많이 틀리기 시작해. 특히 이제 3월 달에는 괜찮은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부터 많이 틀리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유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데 애들이 연결해서 이런 정답이 이런 선택지를 골랐다. 나는 고기가 좋은데 있잖아. 또한 삼겹살도 좋아. 괜찮나요? 이상하죠. 왜냐면 난 삼겹살도 좋아. 그럼 앞에는 삼겹살 아닌 게 나와야 되는데 고기라는 말 속엔 삼겹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라는 거야. 근데 애들은 자 우리말 또한 그러면은 사실 무슨 말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우리말로 해석해서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꾸겨 맞추는 애들 천재입니다. 다 껴 맞춰요. 오답도 막 껴 맞춰서 마음속으로 막 빈 공간을 채워요. 내용만 살짝 바꾸고 영혼 팔면 되거든요. 그럼 정신 승리하는 거야. 껴 맞추는 게 진짜 천재야.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면 이 어써 가지고 지금 제가 항공사 생활하면서 이 어써 가지고 나왔던 정답이 이 모든 연결을 하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 어써는 사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말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오답인데 저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게요. 요 순서로 애들이 선택지를 골랐는데 틀렸대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둬야 할 일도 그만두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끔찍한 인간관계, 친구, 부부관계 계속 머무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경향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 뭔가를 계속 지속하고 싶다면 미리 투자를 많이 하면 돼. 발을 못 뺄 테니까. 역발상이죠. 그죠? 저는 이 순서대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수는 또 아니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와 같은 인간의 경향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잘 활용 가능해야 된대요. 근데 얘는 또 어디 나와야 돼요? 바로 앞 문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 문장에 보니까 끔찍한 인간관계에 머무른다고 돼 있죠. 자, 요거 활용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진짜 기준이 너무 지멋대로 바로 앞에 있어야 된대요. 꼭. 순서대로 읽으면 저걸 하나의 덩어리를 이해한 다음에 연결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 애들은 거꾸로 앞에 뭐가 나올지 생각하고 끝자락만 봐야 돼요. 그 연습만 해주면은 안 틀리기 시작해요. 단어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역추적. 앞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거꾸로 바라보는 역추적. 방향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 자기가 여태까지 난 그렇게 안 하고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말이 됐다고 갑자기 바꾸냐? 안 바꿔요. 특히 내가 경험에 의해서 난 잘해왔잖아. 자기가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잘 안 바꿔요. 6월 평가한테 한번 때려 맞으면 그때 바꾸는 애들 일부 있고 9월 평가한테 똑같은 방식 틀리고 나면 그때 생각 바꾸더라고. 설득하기야 굉장히 힘든데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 삽입 같은 경우 요즘에 오답률 70% 이상이면 굉장히 초특급
킬러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순서 삽입 문제 70%가 전국 오답률이 나오면 저희 수험생들은 저희 수강생들은 한 10%대로 나와요. 한 11%, 14%. 10%는 왜 틀리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틀리는 학생들 굉장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좀 재밌죠. 성과가. 그리고 빈칸도 보면은 아이들이 틀린 비율이 전국적인 오답률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내 수업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출자 머리 꼭대기 서가지고 나 이렇게 치고 들어올 테니까 좋아 받아줄게. 이런 태도로 갈 거냐? 난 영어를 잘하니까 내 본능대로 풀다가 당황하면서 또 우왕좌왕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이 몇 번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면 4번이고 2달에면 8번인데 그 몇 번 안 되는 수업을 통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단어. 자, 단어는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어휘 강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저 요번에 잘 된 게 뭐냐면 요번에 그 교육청에서 감사받고 막 교육부에서 때리고 해가지고 저희 수업 시간이 늘었어요. 3시간짜리였는데 3시간 반으로 늘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30분 기본 테스트를 보거든요. 테스트 종류가 3종류인데 어휘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리뷰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실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활용했던 걸 그대로 활용한 문제를 풀리는 새로운 문제죠. 그죠? 이렇게 해서 30분 보는데 그러고 나서도 3시간이 남는 거야. 너무 좋아요. 독해하고 구문 독해하고 그다음에 어휘어법. 어휘어법을 제가 진득하게 다룰 수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휘를 갖고 무슨 강의를 하냐면은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 갖고 강의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직함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선택지에 보면은 자, 정직함을 우리 목동 학생들한테 영어로 해봐. 그러면 전부 다 honesty라고 하겠죠. 조금 알면 sincerity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honest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에 뭐가 나오냐면은 integrate 이게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 integrate이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뭐 통합이다, integration하고 혼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원래 뜻은 온전함, 고결함,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함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정직함이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면 사전 찾아보면 이게 한 4번째 뜻 정도 되거든요. 빈도가 한 4번째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다 암기하느냐? 그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 3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어려운 단어 쓰면 사교육이 팽창하니까 너무 겁나고 말 들을 것 같고 공무원 입장에서 저도 한때 학교 선생님했지만 말 나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맞춰야 돼. EBS 출제하는 그 저자들도 보면은 단어가 어려우면 다 바꿔요. 단어 이거 좀 고치라고. 다 바꿔요. 그 단어를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합니다. 아니, 그 변별력은 필요하고 어려운 단어 못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튀게 돼 있어요.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으로 튀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뜻도 아니고 정직함이란 뜻이라면 수능이 30년 동안 진행되는데 정답이 한두 번 나왔겠어요? 여러 번 나왔겠죠. 거기다가 애들이 못 알아보는 뜻이라면 활용을 했겠죠, 당연히. 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황당하게 뭐 예를 들면 자유가 정답입니다. 그럼 선택지에 자유가 영어로 뭐냐? 그럼 freedom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택지에 뭐라고 써있냐? latitude. 이렇게 써있어요. 그 latitude는 우리 학생들이 지도상에 나온 위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도이기 때문에 어떤 폭이라는 뜻도 있고 표현의 폭이나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게 자유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런 반응이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 단어 몰라서 틀렸네. 단어 몰라서 틀렸네. 나 항상 단어 몰랐는데 저희 딸도 아빠 난 영어 잘하는데 단어만 외우면 돼.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단어를 진짜 외우기 싫어요. 무의미하다고. 왜 그거 외우고 앉아있냐고. 자연스럽게 문맥을 통해서 살면 되지. 근데 이런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한 110개부터 시작해서 130개까지 늘었고 지금은 이제 한 200개 정도. 저희가 1, 2월 달에 수업하면 이 단어 200개는 하여튼 애들 단기 기억이든 장기 기억이든 쑤셔 넣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책임집니다. 저희가 기본 어휘 수업 말고 기본 어휘의 기본 뜻도 테스트를 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수업을 하는 이유가 수업을 해서 왜 수업을 하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본인이 아는 단어면 쳐다보질 않아요. 나 아는데. 근데 몰라서 틀릴 수 있다는 사례를 제공해야죠.
그럼 애들이 진짜 이러면 진짜 골 때리겠다 하고 실제 출제했던 사례를 말해주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200개 단어에 대해서 수업하기 때문에 이게 수업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게 없으니까. 물론 기본 단어의 기본 뜻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엔 예로 가야 돼요. 생판 모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예로 가야 돼요. 지금 변별력 애들 다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하고 단어 수준 전혀 차이 안 납니다. 근데 변별력 어디서 나온다? 모르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obligation, 그럼 학생들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 지문이나 정답 보면은 help, 도움이란 뜻으로 나오고 골 때리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뜻들이 자주 쓰이는 뜻들이에요. 긍정적이고 정답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저희 자부심이고 요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은 또 없더라고요. 자, 뭐 care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보면은 구문 강의 내용도 여기 보면 있어요. 저희가 이제 1시간 또 구문 문장 해석에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문장 해석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오늘 진짜 길게 설명할 수 너무 좋은데 진짜 저는 그 제가 직접 저는 아버지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영어를 잘하셨고 하여튼 학원도 뭐 중간에 다니긴 했죠. 중학교 때 좀 다니긴 했고 고등학교 때 안 다녔는데 그 해석이 어려운 문장들 있잖아요. 왜 어렵냐? 길기도 긴데 모르는 것들이 살짝 있어요. 그러면 숨이 막히죠. 또 두 번째는 우리말 해석하고 어순이 반대인 게 있어요.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저 끝에서부터 거꾸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숨이 차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수준을 만들어 보면 예전에 그 기억들이 다 필요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걸로 이제 영어 시험을 키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죠. 막히면 너무 좋고. 근데 저는 트레이닝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성적이 올랐는데 뭐가 제일 결정적이냐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어려운 거는 그냥 회피. 일단 바쁘니까. 근데 이제는 붙잡아 놓고 내가 분석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더라. 그때부터 성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회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붙잡아 놓고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3개월 동안에 3등급에서 1등급 맞던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냐면 선생님 진짜 뭐든지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인생에 자신감 얻었다고 그래서 좀 오바 아니냐. 오바죠. 근데 그만큼 내가 회피했던 걸 붙잡아 놓고서 분석해서 뜯어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그 쾌감. 우리 학생들이 시중에 정말 그 좋은 문장 해석 자료들 많이 있지만 한 번도 공부는 한번 해본 적 있어도 진짜 몸의 일부로 혹은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까지 반복해서 누적해서 공부해보냐 물어보면 그거 된 애들은 뭐 거의 학원 안 다니죠 지금. 네. 너무 중요합니다. 문장 솔직히 학생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건 시험장 가서 다른 게 아니고 단어 모는 것도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게 제일 공포스럽잖아요. 그걸 전공법으로 뚫어야 되는데 전공법으로 뚫기 위해서 저희가 그 커리를 보면은 뭐 관계사, 뭐 접속사, 도치문, 강조용법, 비교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주 쉬운 예물들을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순서가 바뀐 문장 중에 예를 들면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여기 하면서 온다 새로운 도전자 이런 식으로 돼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여기에 새로운 도전자가 온다 해야 되는데 온다 먼저 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예문들을 수업이 끝날 때 자 요요형 예문 불러봐 그러면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번에 지문에 나오면 그때 떠올렸던 예문을 떠올리면 이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 영어에서 쉽다 어렵다는 없습니다. 영어에서 쉽다는 거는 빈도가 높다는 거고요. 영어에서 어렵다는 건 빈도가 낮다는 거죠. 여기는 문장들도 마찬가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충분한 경험으로 아무렇지 않은 거로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장애물이 사라지겠죠. 어느 순간 계속 평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끌고 가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문장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래서 탈락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 모의고사 나온 문장 갖고 해도 되지. 근데
아쉬운 점은 남더라고요. 요걸 통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영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애들이 느끼는 그런 쾌감 같은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특히 3시간 수업 시간이 늘어난 바람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루는 도치, 강정법 이거는 내신을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서술형에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논다? 아, 이거는 상당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죠. 자신감이 엄청 생길 겁니다. 그냥 진짜 가지고 놀고 제가 문장 실제로 만드는 것도 시키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구문 옆에 실장이 바로 통한다 그래서 그럼 실전에 나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걸 제가 구현해놨기 때문에 사실 강남대상을 처음 들어갔고 강의평가 1등 할 때 제가 요 교재를 가지고 1등 했습니다. 애들 오류를 다 조사해가지고 야, 이제 오역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방식 잘못 해석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수업을 하면 어떻게 써요? 애들이 이제 해석 어느 정도 써왔는데 하고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고개 이렇게 드는 거죠. 내 얘기를 왜 하지? 네,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어법도 제가 이제 30분 다루는데 어법을 또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다룰 수 있게 너무 좋은데 어법은 지금 현재 9월 평가원 때 어법은 심화를 내지 않겠다고 확실한 메시지 보냈어요. 그래서 어법은 정답을 결정하는 게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7가지만 계속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애들이 그 문법 용어를 되게 극혐한다는 사실 제가 알기 때문에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한 틀을 만들죠. 애들이 전부 다 문제가 감으로 푼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땐 이렇게 설명해서 설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면 돼.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서 다른 종류의 문제를 풀어내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 가질 수 있죠. 애들이 마지막까지도 선생님 그럼 어법을 제가 전체 큰 트리를 다 다뤄야 되나요? 아니요. 정답에 나오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수능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런 어법이 아니에요. 진짜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제장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으로 매주 이제 책자로 제공하는데 이게 보면은 데일리 엑서사이즈가 6문제. 하루에 나는 영어 스위치를 한 번은 킨다. 6문제 풀고 버려도 돼. 답 안 맞춰도 되니까 풀어.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해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모의고사 저희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 지금 현재 수준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모의고사를 풀고 버려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는 fluency, accuracy 2가지가 중요한데 잘 몰라도 넘어가는 훈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수업에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단어는 한 주에 240개인데 처음에는 기본 어휘 그 다음에는 수거, collocation 2개, 3개 합쳐서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나가요. 저희 반복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좀 집중 관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럼 저희가 추적해서 남겨서 무한 제시험 볼 수 있어요. 저희 조교들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빡세게 하면 학생도 동의했다 그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붙잡아서 시킵니다. 책임지고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통 무턱대고서 막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반발심만 들고 그럼 공부하는 또 방해될 수 있거든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틀린 문제는 깜지에 쓰고 가긴 하는데 그 이상을 바라신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모든 학생이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닌데 보면은 제가 지문 하나를 개인적으로 해석 숙제를 내줘요. 그럼 이거 써갖고 오거든요. 써갖고 오는 거 보면은 이게 약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약점 보이는데 2가지를 제가 수정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확성. 이게 한 단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단어, 2단어 이거 그냥 뭉개버린다. 그러면 아니야 이것까지 다 따져야 돼라고 제가 수정해줘요. 2번째는 내용의 깊이와 스피드인데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데 물어본 애들이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이런 얘기도 많아요. 선생님 저는 해석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만큼 했다 이거 성적 절대 안 올라. 제가 만년 2등급 학생들 보면 이런 건 진짜 많아. 해석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도 자기가 공부를 진짜 했다 그러면 원하는 스피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수능에서 알면 문제가 풀리나요? 알면서도 빨라야 돼요. 속도가 안 나오면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문 읽어서 이거 아는 건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제가
애들 성적 올리고 단어장 가지고 막 한권 다 외우게 해도 성적이 전혀 안 오르는 게 뭐냐면 단어를 보고 이거 아는 건데 이런 수준이면 사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 번 돌려야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진짜 뭐 순진하게 단어장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뭐 4, 5등급 학생은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빨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과제를 해와를 시킬 때는 지문을 준다 그랬잖아요. 지문 속에서 보면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속도도 빨라야 되고 해석도 돼야 되지만 문맥상의도 적용해야 돼요.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단어만 딱 쪼개가지고 문장만 딱 쪼개고 보다 보면은 나태해져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시험 점수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빨라야 되거든요. 지문은 읽는데 거의 이제 속도는 이상적인 속도는 거의 신문 저희가 훑어 있는 그런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와도 아니까 괜찮아. 난 해석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러면 그게 바로 1등과 2등급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또 3등과 2등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입니다.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할게요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내 기준에 맞춰온다. 그 친구는 거의 뭐 2, 3개월 안에 원하는 성적 다 올리고 수업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그만둬요. 좀 좋아요. 근데 애들 중에 보면 끌려다니듯이 지가 하겠다고 와놓고서 선생님 이번 주에도 못했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동기가 좀 충만해지면 그때 해라 라고 하죠. 저희가 뭐 이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오고 내가 바라는 수준으로 만들어 왔고요. 앞에서 수준을 만들어주고 앉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게 만들고 해서 요 수준을 만들어 왔고 딱 정해주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온 애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정말 빠르게 성적 오릅니다. 단지 이걸 시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효과 없는 애들은 뭐냐면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가 하겠다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상 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거를 말을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이 진짜 세상에 적은 거 보니까 역시 성공하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드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1년 동안에 그 커리가 저기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연관 커리 쭉 나오는데 보면은 빌드업이죠. 구문도 오역을 치료하고 개념을 완성해서 또 혼동을 대비해서 6월 평가인 수능인 것처럼 총정리.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에 나온 길고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내가 이 중에서라도 아는 거는 내가 취하겠다. 이런 연습하면 완성이 되고요. 어법도 접속사, 관계사 쟁점이 아이들이 어법에서 유일하게 정말 누구나 관심 가는 그런 포인트인데 반복 연습하다 보면 설명이 입에 익죠. 그렇게 해서 설명한 틀을 만들어주고 동사 쟁점 우리 어제 배웠던 스위치 이런 거 해가지고 정답을 결정하는 게 7가지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어휘도 기본 어휘에다가 아는 단어 모르는 뜻, 그 다음 수거 콜로케이션 하다가 2회독, 3회독, 4회독 했을 때 본인이 진짜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당연히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독해도 빈칸 수서 삽입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게 시즌2 3월달 4월달에 애들이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내신 자료를 제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EBS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거의 먹고 살다시피 거의 진짜 매출로 치면은 한 200억 정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EBS 내신 자료를 제가 시대인재 자료에 의존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진행해봤는데 근데 학생들 만족도가 이렇게 아주 막 높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내신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빠질 예정인데 정말 양질해. 제가 이제 문제를 내면은 예전에 문제를 내면은 이제 가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사다가 책꽂이 꽂아놓고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EBS 변형 문제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게 굉장한 노가다인데 이게 책임을 진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외부 저자들한테 많이 맡겨봤는데 그 퀄리티가 안 나와요.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게 수능 문제 당장 어느 한 구석을 차지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시대인재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승부수로 던질 거고 학생 수가 아무리 적든 크든 간에 그것 때문에 아마 소문이 좀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수업 뭐 1시간 들어도 자료는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예, 진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제가 안 와서 너무 삶의 질 좋았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양질의 EBS 컨텐츠 직접 제작하는데, 지금 현재 EBS는 직접 연계가 아닙니다.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도 않고, 흔적도 없어요. 연계라고 하는데 영어는 EBS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EBS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내신을 위한 자료인데, 그렇지만 수능 그냥 문제집으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학생들이 또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공부를 하는 친구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능 특강, 뭐 영어편, 독해 연습편 있으면은 요 2개가 아마 이제 다 시즌2에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답의 법칙. 오답 법칙 아까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오답은 종류별로 지우는 거예요. 이제 전체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시즌3에서 완성하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완성하고. 네, 단어, 상담, 그 다음 기초가 없으면 메가스터디 제 기초 강의. 이번에 다시 새롭게 론칭하면서 제 기초 강의 찍거든요. 그 책도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기초 강의를 수강하면은 저희가 이제 열어줄 수도 있고 애들이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강을 지도해서 너 왜 안 해? 이렇게 해올 수 있죠. 기초가 부족한 친구는 이렇게 보충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절 뭐 특히 뭐 석가탄신이나 이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또 중간에는 돌발적인 어떤 공휴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특강을 또 해서 그래서 애들이 뭔가 좀 다른 분위기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특강들을 해서 저희가 구색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뭐 질문 받을 때 이렇게 선생님 이 해석이 맞나요? 자기가 이제 해석 적어놓고서 해석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선생님 늦게 죄송한데요. 이거 뭐 해석 맞나요? 응, 그래. 뭐 다 해봤어요. 뭐 개인적으로 과제 준 애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사이트도 괜찮고 카톡도 괜찮고 문자도 괜찮고 뭐 저희 조교한테 전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케어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질문 보낸 애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학생들 마지막 드릴 말씀은 학생들 성적이 빨리 오르는 친구들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 보면은 얘는 하고나고 상관없이 성적 빨리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라는데 부분은 알겠는데 합쳐서 어떻게 이런 뜻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설명해 줄 때 아 얘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 빨리 하죠.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되는데 막 신경질 내는 애들 정말 빨리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를 한번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것도 되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 해설을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질문까지 하겠다는 건 많은 그 과정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거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물어봤다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필기를 잘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친구는 대박. 예. 모든 전과목 다 풀로 아마 성적 오를 겁니다. 그만큼 지식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등급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내 머릿속에 그게 있나 확인하는 과정 이런 건 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제자리거나 하죠. 반복 숙달이 엄청 중요합니다. 누적 학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본다 이건 엄청난 거죠. 바로 오는 전 과목이 전부 다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일 때 숫자 매직 넘버 7이 있는데 되게 웃긴 게 고순덕 변호사는 6번이라고 했고 예전에 설명이 다니다 보면 이창문 선생님은 한 7번이라고 하고 어떤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복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7번이면 안전빵이다. 하루 이상의 체험을 두고서 7번 이상 반복해줘야 돼.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그러면 수험생으로서 이루지 못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안 된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 왜 이러고 있어? 다 이룰 수 있는데 이런 용기를 제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준비된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